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크기가 세계 100위권밖에 작은 나라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 흐름도 원활히 하고 도로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더 리더는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7주년 특집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국토교통부의 유일호 장관을 모셨습니다. 살기 좋은 국토와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위한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국토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 이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3월에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뭐 반년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뭐 소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동안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해오셨던 일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바쁘긴 합니다. 바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올해 그 가장 이제 현안이라면 이제 역시 주거 정책 쪽입니다. 주택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분야에 역점을 둔 셈이고요. 뭐 지금 여건이 그쪽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아마도 작년까지도 거의가 한 여러 해 동안 주택 경기가 거의 뭐. 네, 좀 많이들 걱정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죽었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거래가 뭐 거의 없었다시피 실종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그거는 이제 상당히 거래는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옛날에는 과연 이렇게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면 동시에 주택 가격이 아주 그냥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주택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책 목표를 요약을 한다면 주택 시장의 정상화와 이제 서민 주거의 안정,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그 주택 시장의 정상화라는 표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궤도에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 총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고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약간의 상승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이제 서민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은 지금 뭐 솔직히 그게 올해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많은 특히 거기서 저희가 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상당히 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아시지만 그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의 그 전세가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이제 그 상승폭은 사실은 좀 완화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한 2, 3년 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 있어 누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값은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니까 뭐 잘 아시지만 월세라는 것이 같은 주거 공간을 들어간다 해도 전세보다는 세입자한테 경제적 그 부담이 더 큰 것인데 불안정하고요.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뭐 고소득층이야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라는 것이 전세로 잘 살고 있다가 월세로 뭐 내몰린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그 부담은 뭐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냐 그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정책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에 뭐 역점을 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지만 뭐 국토교통부 업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해외 건설 쪽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해외 건설이 사실 생각보다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동안 효자 종목 노릇을 해줬는데
참 올해는 좀 힘드네요. 저기 직접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저유가 때문에 우리의 해외 건설에 아주 큰 시장인 중동에서의 그 수주가 부진한 게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그거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그렇게 뜻한바대로 안 나서 좀 갑갑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고 뭐 그 외 교통정책이라든가 뭐 다 중요하죠. 워낙 많은 다 중요하죠. 워낙 큰 틀에서 좀 상세하게 잘 짚어주셔서요. 원래 이제 주택 매매 시장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많은 부분 짚어주셨는데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은 좀 좋고 가격은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낙관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과거부터 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거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항상 과거에는 참 주택가격의 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에도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거래시장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부분도 좀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일부의 이제 극단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세값이 집값을 뭐 넘어서는 건 그러니까 뭐 이용 가치가 소유 가치보다 더 높다고 보는 또 수요자들도 있어서 뭐 그런 현상들이 일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거든요. 어떤 뭐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신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몇 번의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9월 2일 날 대책이 거기에 좀 또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무슨 뭐 중요한 거를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시 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주택이 중요한 이제 가격이 가격이 상승, 급격한 상승에 의한 이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더 이상 아니게 되고 또 하나 현재 이제 저금리 기조가 정착이 된 지가 여러 해 됐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전세 공급도 줄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월세의 급격한 전환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세의 급격한 전환 속도를 좀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발표한 대책들이 뭐 중산층서부터 서민층 여기는 뉴스테이 같은 것 또 그다음에 뭐 사회초년병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 같은 것 그리고 뭐 기존에 아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고 그래서 뭐 뉴스테이라는 것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행복주택 언급하셨는데요. 목동의 경우에 이제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또 이제 국토부에서 경청을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걱정의 소리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사실 목동 때문에 뭐 굉장히 행복주택이 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시범 사업의 경우는 목동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뒤로 미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 사업이 중요하고 사실은 시범 사업에 이제 이것은 자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범 사업이 좀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지자체의 충분한 협조를 협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저희가 좀 앞서 나간 바람에 지자체의 협의가 미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지자체의 협의가 다 돼서 이제 본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범 사업도 몇 군데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본 사업이 이제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게 예를 들면 송파구에도 한 40호
서초 요 근처에다 87호 예.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입주를 곧 합니다. 10월 달에. 그렇습니까? 이게 물론 예. 이제 예. 아주 작은 규모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4군데에서 847호 첫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러고서는 이제 그 외에 본 사업들은 사업인가가 나간 곳도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걱정 잘- 안 하셔도 잘될 예, 걸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이제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예.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임대도 주택을 하게 하고 본인도 거기 좀 사시고 예, 이렇게 그렇게 집을 하는 줄이고. 건데요. 예, 지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집주인들의 반응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혹시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느끼신 점은 없는지. 네, 뭐 지금으로서는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범 사업을 10월 말에 공모를 하는데 이거 이제 공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내 집을 하겠소. 예. 이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현재는 그 대국민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대개 하루에 한 30여 건 정도의 그 전화 문의가 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문의지만 예. 공모가 되면 아마 사업 시장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도심 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좀 큰 집인데 또 동시에 매우 낡은 예.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뭐 집 주인들께서 이걸 이렇게 쉽게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바로 그런 지역 그런 분들을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좀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이제 대책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천도와 최근에서 이제 뉴스테이 아까 예. 기대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예. 서민층 작은 규모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민층도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어떤 점이 이제 특징이고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을 조금 더 이렇게 시장에서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데 어떤 점에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예, 설명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테이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이게 이제 원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징이라면 첫 번째 기업이 짓는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이라면 대개 공공주택이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전세 월세가 다 임대주택이지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것은 대개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두 채 가진 사람, 세 채 가진 사람,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 예를 들면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 강남구에도 한 채 추가로 가지고 있고 강북에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자기 집 말고 이렇게 세를 놓는 게 지금까지의 그 임대주택의 전형인데 소위 말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요번에 이제 기업이 단지를 하나 짓다시피 하고 그곳에를 전부 임대를 주고 거기에 주거 관리도 이제 같이 부대 사업으로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성격이다. 첫 번째. 그게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고 사실은 잘 아시지만 외국의 경우는 대개 그런 주택들이 임대주택이지요. 우리 같이 전세 월세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무슨 뭐가 있어야 그게 좋은 점인데 이 첫째는 월세 수준이 대개 그 주변의 월세 수준, 현재의 월세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유도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가는 곳들은 대개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게 더 좋은 것이 이게 약정을 하고 짓고 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년 정도? 2년에서 한 2년 반 정도의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주변 시세가 아마 조금 올라갈 테니까 그만큼은 또 이제 득을 본다 그럴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최소 8년을 임대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바꾸긴 하지만
무조건 원한다면, 임대인이 원한다면 네 번, 그러니까 8년에 걸쳐서는 최소 그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예, 안정적으로 예. 임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상한제입니다만은 예. 1년에 그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회사 뭘 가지고 장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줍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 시장에 관련된 문제와 대책 주로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건설 시장 얘기를 좀 장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중동의 수주 문제 아까 조금 뭐 걱정스러운 점도 있으시다. 물론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그래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요. 뭐 지금 그 또 이란과 미국 관계가 또 해빙되면서 또 기회가 열리고 있는 예. 측면도 있고 또 박 대통령도 뭐 해외 건설의 진출 뭐 많이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대책을 또 추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뭐 지금은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올해 그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직격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중동에서의 그 조유가 문제가 이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 건설에서 상당히 정말 국민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아시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문제는 그 중에 한 문제는 그 대상 지역이 이제 우선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 뭐 페트로스 타워 같은 거 저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남미 이렇게 이제 이 지역들이 이제 주로 우리 그 건설의 이제 주요 그 시장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동이 저희 근데 사실 딴 나라들도 중남미나 동남아도 어찌 보면 기름값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현재로 보면 동남아나 중남미 쪽은 그런 대로 뭐 괜찮습니다. 예년의 수준 예. 정도 오히려 어떤 데 조금 더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중동이 유독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역시 그 저유가이지만 과연 그것에 대한 우리 대응이 그러면 또 뭐 완전히 문제가 없으냐 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중동의 저유가가 되니까 여기서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란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이란도 이제 지금 이제 해제가 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곧 11월 말 올 연말엔 적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다 들어갈 텐데 이런 나라들의 시장이 그럼 완전히 없느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저유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산유국에서조차도 금융을 같이 하는 건설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 민자유치 같은 것 개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싸게 이제 이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우리 금융기관이 같이 건설사와 같이 이게 그렇죠. 맞아요. 이제 파이낸스인데 제가 그 표현 안 썼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거 바로 그렇습니다. 파이낸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파이낸싱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 더군다나 요새 중국, 그리고 뭐 전통적인 그 해외 건설 시장의 강국이라고 하는 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다 그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참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를 하는데 너무 좀 안주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몸으로 해온 거는 잘했는데 파이낸싱까지 같이 가는 데서 우리가 그건 뭐 건설업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가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도로 상당히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건설 시장에 아무리 중남미 뭐 중동도 많고 요새는 아프리카도 많아지지만 중요한 시장은 역시 이제 선진국 시장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참 제대로 진출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변화가 좀 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반성이란 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그래야 지금 이걸 뭐 위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과도기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 가뭄, 이제 비가 적게 오는, 사실 뭐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얘기도 뭐 상당히 자주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아주 말씀하신 게 아주 처음부터까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야말로. 이게 2년째 이제 가뭄이 계속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 지금 이제 9월 하순으로 들어섰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이게 그 봄까지 특히 봄에 가뭄이 전통적으로 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즉 여름에 장마가 오면서부터는 갑자기 홍수로 이렇게 홍수 피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굉장히 강우량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 분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봄가뭄 대책 그리고 이제 홍수 대책 이것이 같이 하는 것이 수자원의 그 정책인 대책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2년 연속은 홍수 대책은 실종이 돼버리고 가뭄 대책만 남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미 다 잘 국민들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저수율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 큰 다목적 댐을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 4대 강사업도 그런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큰 댐의 저수율도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태가 2년 연속 가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또 사실은 4대강 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수자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근데 그게 정작 가뭄으로 필요한 곳에 격지라든가 이런 것에 가는 그런 그 말하자면 물의 수송이지요. 관로 같은 게 잘 미비해서 농업용수가 좀 약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가뭄 문제는 내년 봄에 대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늘 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정부 전체가 합심해서 하여튼 그 물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물관리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제 그 국무조정실장을 타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물관리라는 것이 저희가 큰 댐이라든가 이런 큰 기본적인 수자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하수도는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농업에 관계 농업용수는 이 농림수산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초규모 댐이라든가 뭐 그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관리의 종합타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올 때 물을 잘 받자는 것이 기본적으로 치수에 이제 그래서 있을 때 물을 뒀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제 흘려버리는 게 아직도 많은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이 컨트롤 타워를 두면 조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직접적으로 걱정하지 보령댐이 아주 형편없는 게 물론 표현이 형편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수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좀 내년 2월까지 금강의 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금강에서 금강 글쎄요 한 중류쯤 될까요? 상류도 아니고 하류도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도수관로를 만들어서 보령댐의 금강물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대책을 일단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예를 들면 해수 담수화를 좀 촉진을 한다든가 그래서 해변 지역은 그렇게 해서 좀 물을 직접 바닷물을 이제 쓰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고 소규모 댐들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건설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댐들은 좀 빨리 건설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봄에 좀 가뭄이 오더라도 평년수준의 가뭄이 오면 크게 문제는 없이 뭐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뭐
비 한번 좀 시원하게 오면 다 해결될 뭐 그게 문제에 제일 대해서 간단하긴 합니다. 정부도 고민 덜하고 국민도 고민 덜 걱정 덜하게 좀 하늘에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또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도로 같은 거를 말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이제 20조 원 수준.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올해보다 줄고 또 앞으로도 이제 감소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또 예산이 좀 줄다 보면 효율적 배분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궁극적으로 또 국가 경쟁력 문제는 또 혹시나 부담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내년 SOC 사업 어떻게 추진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SOC에 투입되는 부분이 뭐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그래도 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조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또 우리 전체 재정의 그 구조가 재정 당국의 입장을 또 저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SOC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뭐 길을 뚫는다든가 뭐 철도를 뚫는다 이것도 SOC지만 있는 기존의 SOC의 저기 뭐 유지 보수 이것도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첫째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째 대응 방안은 일단 주어진 예산을 효율화해서 같은 그 예산 규모라도 좀 이것이 누수가 없이 정말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제 건설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SOC 예산 효율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뭐 민자 같은 것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복합적인 대책으로 가지고 나가면 글쎄 뭐 그런 거에 항상 흡족하다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SOC를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남북철도 뭐 건설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뭐 남북 간의 긴장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 있어서 뭐 걱정했습니다만 또 잘 마무리되고 해서 또다시 이제 이 이슈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뭐 북한에서 아직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요. 뭐 지난번에 상황만 좋았더라면은 뭐 경원선 복원사업에 또 초대도 할 계획이었다는 뭐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좀 추진될 수 있을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특히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의 기본 그 방침은 소위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되고 뭐 철의 실크로드라는 표현도 있었고 한데 기본적으로 철도를 통해서도 그 대륙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 유럽이라는 또 다른 대륙 육로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쥐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우리 정부의 그 기본 큰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들이 다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경의선, 이번에 복원을 우리 남측구가 이렇게 복원 시작한 경원선, 이게 큰 두 축에 이제 이렇게 해서 X자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이 되어야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부터는 시베리아 철도로 가고 경의선로에서는 만주를 지나서 또 시베리아에서 만나고 아니면 그 남쪽으로 가든지 해서 유럽으로 가든 이런 이제 그 큰 구상의 출발점이 바로 이 남북 간의 철도 문제인데, 물론 그 외에 도로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에서 철도 문제고, 그러자면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아시겠지만 경의선과 동해선은 이미
오래 전에 뭐 10년 전입니다만 10여 년 전입니다만 그 연결이 되었지요. 왜 서로 다닐 수만 없는 것이지 철로는 연결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은 게 경원선입니다. 이제 중요한 철도 중에 그 경원선은 또 중간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금강산으로 가는 그 전철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게 8월 초에 저희가 그 복원하는 첫 삽을 시작을 뭐 아직 착공을 못했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의 무슨 초화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컸다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제 더 기다릴 수는 없다 해서 저희만 우리 남측 구간만이라도 복원을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2017년 말이면은 이제 그 우리 남측 구간 지금 월정리라고 그래서 그 DMZ 바로 밑에까지가 이제 남측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북측 구간도 그 위에 일부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북측에서 해줘야 되고 그건 또 그래서 이제 그게 개통이 되는 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남북 간의 그 어떤 합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뭐 지금이라도 그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겠다는 그런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북 관계 훈풍이 불어야 이제 그러면 이제 멈춰서 있는 이제 열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항공 분야에서의 이제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좀 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앞으로 새로이 이제 공항이 들어서는 곳들 울릉도, 흑산도 공항이 있고요. 또 김해나 제주 이제 신공항을 짓거나 확장해야 한다는 또 의견들도 있는데요. 또 지방공항 하면은 이제 단골처럼 떠오르는 메뉴가 적자 많이 나는 것도 아니냐 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묶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울릉도 흑산도 공항은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하기로 다 정해져 있고 했기 때문에 연내에 그 고시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 공항이고 도로고 뭐 한다 그래놓고 보통 한 10년씩 걸리고 철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거 언제 시작한다는데 아직도 하다 그러시지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시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울릉도 흑산도 공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주도나 영남권 신공항 특히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제주공항이 우리 국민들 뭐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이용을 근처에 해보셨을 텐데 가보시면 아시죠. 거기가 어떤지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특히 뭐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는 확장을 한다. 현재 제주공항을 크게 확장을 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어디 다른 곳에 또 짓는다. 이제 제주에 두 번째 공항을 짓는다. 이게 두 가지 이제 큰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로서는 지금 그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하나를 크게 제주를 확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새로운 곳을 짓는 것이 맞는지 하여튼 그거를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결론을 짓고요. 그럼 뭐 제주도하고 물론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결정이 나면 바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제주도에 지금 그 정말 그 여객 수요를 좀 그게 되면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영남권 신공항은 아시다시피 이게 뭐 아주 상당히 그 뭐랄까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한데 그래서 5개 그 광역지자체 경북 쪽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 여기 5개 지자체장들이 협약서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짓는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가지고 한참 정치적인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고 진짜 이제 거기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면 그것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당연히 그 뜻에 따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그런데 다들 또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내년 6월에는 최종 결과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미 합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뭐 그런 소모적 논쟁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저희로서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 설계해서 지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이제 지방공항들 한동안 저 청주공항 얘기를 하면서 그 도대체 뭐 활주로에 말이야 고추 말리려고 이 공항을 지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청주공항이 오히려 뭐 요새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공항들이 여러 가지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 공항들의 수익성을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그러니까 김포공항과 제주, 김해, 청주 이걸 다 관할을 하는데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이제 흑자내는 공항이 적자를 메꿔주는 형태지만 아마도 전반적으로 그 수지를 맞출 정도로 될 것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면 그렇게 된다고 좀 예측을 잘 하고 있고요. 혹시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수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달까 또 일부 애호가들한테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론. 이게 좀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걸 날리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날리게 좀 해달라. 집에 가서 애들하고 밤에 좀 날렸는데 꼭 처벌해야 되느냐. 근데 또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온갖 건데 날아다니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드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렇듯이 이제 같은 사안에 있어서 이거 이제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주 작은 거, 장난감 비행기 같은 거야. 자유롭게 날리는 건 앞으로 드론에 대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이제 이게 그냥 소위 장난감 수준을 넘어가는 드론. 크기가 크든 작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하시지만 우선 안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고도는 어느 정도로 이게 많아지면 지금이야 많지 않은 많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젠가 그렇게 될 세상이 올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미 그걸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배를 만약에 드론을 쓴다 그러면 여기도 하늘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책을 벌써 이제 만드는 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를 보면은 우선 드론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규정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드론의 교통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안전 문제 이게 큰 거 몇십 킬로 되거든요. 떨어져 버리면 또 큰 문제. 그렇죠. 한 30m 좀 위에서 그냥 갑자기 고장에서 떨어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인들이 맞으면 큰일 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대책 문제 그리고 또 이 등록을 해야 될 등록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지금 우리 자동차들처럼 무슨 이렇게 번호판을 달아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소 선진국이라 하면은 중국을 포함해서 이 산업이 이제 미래의 산업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말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제도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말 지금 아주 대책을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요. 또 앞으로 또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열심히 일한 장관이요. 열심히 일한 장관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좋게 기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장관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관뿐이겠습니까? 어느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열심히 해서
그것을 뭐 성과를 나는 이걸 냈다 저걸 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과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로서는 뭐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모두의 지난 반년에 뭘 역점을 뒀느냐는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 앞으로도 지금 벌써 이제 2015년의 후반기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국토부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택시장의 정상화 문제, 또 서민 주거의 안정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일을 좀 잘 해보고 싶고요. 해외 건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도 좀 뭔가 좀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주택시장과 해외 건설시장,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7주년 특별 대담에 응해주신 장관님 감사합니다.